네, 오늘은 한국 시간으로는 2024년 2월 24일이고, 직문수가 한 절반 정도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입니다. 오히려 좀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들은 굉장히 좀 인텐시브한 얘기들이어서 오히려 되게 소규모 쪽에서 좀 새로운 분위기 가운데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직문수 1, 2기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적당하게 좀 어떤 얘기들을 추스리는 작업들도 쉽지 않았는데, 좀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또 여기서 또 어떤 가질 수 있는 어떤 색깔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흘러온 줄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일부러 좀 어떻게 좀 오늘 설명을 할지 좀 어떤 고민을 좀 했는데 세 가지 노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직문수 1강으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문수 1강에서 저희가 어떤 얘기들을 제가 특히 다뤘었냐면 옳고 그름이라는 거가 사실은 공리에 의존되는 영역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제 그냥 팩트로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이제 8강 이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부터는 좀 굉장히 좀 각자 입장에서 관찰과 감상들을 하실 수 있게 대화를 좀 진행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방식이 이발사의 역설이었어요. 뭐였냐면 자기 자신한테 머리를 안 깎는 이발사가 그 자신이 아닌 그러니까 스스로 이발하지 않는 모든 사람한테 머리를 깎아주겠다라는 선언이 말이 안 된다는 그 관찰에서 출발했었어요. 이게 말이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자가당착에 어떤 빠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굉장히 단순한 관찰이지만 보통 예를 들어 튜링 머신이나 이런 것들 그렇고 어떤 증명 가능한 문제, 불가능한 문제 이런 것들도 그 내부의 논리를 파고들면 완전히 다 똑같은 로직이에요. 로직 자체가. 일단은 다 모으자. 근데 그 다 모으는 방식 자체가 지금처럼 뭔가 문제가 있는 방식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푸는 그 방식에 있어가지고 공리를 도입하자라는 생각이 1강에서 받아들였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1강에서 적어도 언급하고 넘어갔었던 게 어떤 거냐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두 평행선이 있으면 두 평행선이 정말로 안 만나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들도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전제가 만약에 저희가 어떤 기차 레일을 이제 앞 정면으로 딱 본다고 했을 때 무한점이 만약에 공간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무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두 평행선이 만나잖아요. 말이 이해 가시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 무한점을 공간에다가 포함시키지 않으면 당연히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사실 상충되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같은 이야기인데 분명히 평행선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공리의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지금부터 해나갈 이야기는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말장난으로서 말씀드리는 거가 아니라 적어도 오늘 얘기에서는 선형대수의 얘기들로서 가두어 나가기 시작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포인트. 제가 이번 쿼터에 UCSB에서 그 고급 선형대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급 선형대 수학을 가르치면서 이번이 7주차인데 오늘 소위 이제 애드 조인트 오퍼레이터 어떤 수반 연산자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정의를. 스펙트럴 티어럼을 설명하는데 10주가 걸려요. 정말로. 근데 저희는 직문수에서 오늘 그냥 이거를 진짜 뭐 번개 콩 볶아 먹듯이 호로록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문수에서 다루는 그 얘기들은 만약에 그 디테일을 보려고 하면 공부해야 되는 양들이 결코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UCSB에서 고급 상대 가르치는데 수강생이 70명인데 따라오는 학생들이 한 10명 안쪽인 것 같아요. 제가 쓰는 교재가 프레드버그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진 그 교재를 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거의 이거를 바이블로서 쓰는 서영대서의 교재이고 누구나 거의 극찬을 하는 교재에 가까워요. 비단 어떤 순수학적인 방향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실제로 대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제가 좀 어떤 두 번째 포인트로 좀 드리고 싶냐면 비록 번개불 콩볶아 먹듯이 오늘 어떤 직관적인 얘기들을 하겠지만 만약에 그 디테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해도 괜찮아요. 괜찮고 그리고 오히려 어떤 거에서 좀 약간 간을 보시면 좋겠냐면 이거 선형대수나 이런 것들이 내가 좀 약간 알아갈 만한 가치가 있겠다. 에서 혹시나 괜찮은 것 같으시면 그럼 제가 이것들은 물론 채널에 예를 들어 기대수나 이런 것들도 이미 있어요. 그리고 뭐 징계수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제가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 아예 스터디를 만들어 드리거나 아예 렉처를 따로 만들어 드릴 생각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 디테일들 오늘 다 따라오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본인이 관심 가지시는 쪽에서 이게 충분히 좀 재밌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결에서 솔직한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는 쪽이 좀 더 어떤 대화를 하기에 용이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 장점들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대화를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냥 좀 피상적인 얘기로서 그냥 선형대수가 어쩌고 철학적인 얘기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안 하겠고 제가 오늘은 슬랙에 나온 이야기를 한 가지를 토대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뭐냐면 정미경 선생님께서
직문수 초반부에 그런 말씀해 주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연구를 하시는데 그 본인은 불평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직문수 들어오시는 분 중에서 정미영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그 데이터를 처음부터 들고 시작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려고 해요. 오늘 얘기들을 녹여내는 방식으로. 근데 이게 정미영 선생님만 타겟으로 얘기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단지 제가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얘기를 전개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다른 분들도 본인의 어떤 관심사나 그러니까 이걸 꼭 어떤 호불호 중에서 호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말 이해가시죠? 그 수학이랑 관련된 걸 좀 멀리 있어도 괜찮아요. 멀리 있어도 괜찮은데 본인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이 시간에 어떤 관점이나 생각에서 참석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진솔한 말씀들을 해주시면 지식적인 얘기들은 오히려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한 속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직문수 1강에서부터 선형대수가 연결되는 라인으로 얘기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사실은 몰라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오늘 얘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하실 얘기들이 있으시면 좀 듣겠습니다. 아, 혹시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요? 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수질 채널에서 이렇게 어, 직문수 시간으로 이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한번 인사는 한번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어, 음성을 키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등단을 준비하고 있는 시인이 되려고 이제 하는 사람이고요. 전에는 이제 어, 대학원을 준비를 하다가 대학원 쪽으로는 아닌 것 같아서 취업을 했고 취업을 하다가 이제 이 삶도 제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백수입니다. 그래서 어, 수줄 채널에서 지금 얻고자 하는 바는 그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제게 맞는다 싶으면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해볼 생각도 있고요. 근데 혹시나 만약 뭐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재미로서도 방금도 이제 경제학에 대해서 불평등에 대한 이제 이러한 관점들을 가지고 선형대 수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보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약간 믹싱하고 블렌딩하는 것들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재밌게 막 엄청 구체적인 그런 문제는 없지만 저도 대학 학부 수준의 그런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1, 2학년 수준의 선형대 수학, 미적분학 이런 그 소규모 모임이 개설이 된다면 충분히 따라가고 싶고 뭐 제가 조금 만약에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면 뭐 그런 식으로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소개는 일단 간결하게 마치고 예,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로 좀 나눠가지고 좀 피드백을 좀 드리고 다른 분들 말씀하실 것들 있으면 좀 듣고 싶은데요. 하나는 자, 어떤 해주신 말씀에서 두 가지 메시지 테이킹을 했거든요. 첫 번째로 대학원 쪽에 관심이 있으신데 그걸 어떤 판단하는 시금석으로서 내가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좀 판단하고 싶으신 면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학원에 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수학이랑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제 유의미한 취미로서는 연결을 시키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두 가지 메시지 테이킹을 했는데 제가 이번 쿼터에 그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가 고급 상형 대상을 가르치고 있고요. 70명짜리. 그리고 하나가 160명 대상으로 해서 다변수 미적분학 원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변수 미적분학 원을 가르치면서 지금 무슨 뭐 그레디언트 벡터 무슨 9배 연산자니 무슨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니 막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해주는데 실제로 그 순수 수학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순수 수학이 아니라 수학을 활용하는 분야에서 수학이 필요한 거는 딱 그러니까 그 어느 그 이제 수학들을 알면 공부를 할 수가 있느냐 그 어드밴스 레벨을 공부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 두 가지 과목이 사실은 전부인데 하나가 다변수 미적분학이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 모델링이 인풋이 n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변수 미적분학이 필요하고 다른 하나가 선형대 수학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관심과 또 어떤 흥미가 있으시면 그 다음 공부들은 계속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 학부생들한테 실제로 그렇게 얘기들을 해줘요. 그래서 그 직문수 라인에서는 어떻게 좀 보시면 좋겠냐면 적어도 이제 지금 직문수에서 흘러가는 방식 지금 이제 선형대수가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긴 하고요.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당분간 이제 다변수 미적분학에 대한 얘기들이 좀 직문수 라인에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부터 파생되는 리만의 얘기들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좀 충분히 재밌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제가 설명하는 어떤 라인을 따라온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본인께서 누리시는 측면에서 재밌으실 만한지를 한번 보신 다음에 그거를 좀 충분히 좀 간을 보시고 재밌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좀 제대로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채널에서 스터디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레벨의 공부들은 굉장히 좋은 양질의 레퍼런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충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반년에서 1년 정도 해가지고 충분히 보통 학부생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레벨에 얼마든지 이를 수 있어요. 네, 일단 그렇게 좀 피드백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환영하고요. 또 혹시 다른 분들 말씀하실 것들 있으면 또 듣고요. 어,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 이전부터 이제 채널지기님께서 약간 슬랙에 그 자기 분야와 어떻게 뭔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셨을 때 사실 항상 들었던 생각은 그 다른 공대나 이런 데 나온 친구들을 보면은 뭔가 자기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통계학을 듣고 있는데 뭔가 통계학이라고 막연하게 하면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전문 분야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방법론에 대해서만 자꾸 뭔가 배우는 것 같고 나는 이걸로 뭐 하려고 이걸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요즘 관심이 가는 거는 그냥 저는 항상 보면은 겁이 항상 많은 편이어서 뭔가 뭔가 보장이 안 돼 있으면 뭔가 도전하기가 좀 두렵다는 생각이 좀 많았는데 그게 지금 개인적으로 프리에 급수나 이런 거 보고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시계열 데이터들을 볼 때 이게 내가 인풋을 들였을 때 그거를 어떤 인풋으로 볼 수 있고 그게 아웃풋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그냥 그런 것들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제가 제 성격과도 뭔가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게 뭔가 뭔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지금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뭐 특별히 드릴 코멘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 관심사를 따라서 지금 이것저것 찾고 계시다. 약간 그 정도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것 같고. 네, 좋습니다. 환영하고요. 또 다른 분들 또 말씀하실 거 있습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뭐라고 할까요? 여기 이 함께 공부하는 모임에 어떻게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약간 뭐랄까요? 간첩 같은 존재라서 저는 직장인도 아니고 문과생도 아니고 네, 지금 물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이라서 좀 여기 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채널지기님도 단톡방에 뭐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소수니까 좀 그 각자의 니즈를 얘기해 달라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어, 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뭘 좀 말하는 게 괜찮나? 혹은 뭐 좀 나중에 정리를 잘 해서 드려야겠다. 너무 저는 이제 연결되는 게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뭔가 글을 못 올렸던 것 같고요. 그래도 특별히 제가 연구하는 거랑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통계물리라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 이게 뭔가 많은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래서 얘기해서 얘기하는 뭐 네트워크라던가 뭐 잘 찾아보니까 뭐 리노멀리제이션 내용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나 기하에도 관심이 많은 상황이긴 한데 근래에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건 프랙탈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프랙탈 구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 관련된 책도 나오고 해서 뭐야 얘네는 이렇게 까지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좀 신기했습니다. 뭐야 얘네라는 표현이 좀 수학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항상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어려운 건 수학자들이 다 해줄 테니까 우리는 의미만 잘 찾아서 약을 타보자라는 이제 반절 정도 우스갯소리를 해주시는데 근래 연구에서는 프랙탈 공부를 좀 했어서 조금 그쪽에서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뭐 네트워크나 뭐 그런 것들, 네, 구조 이런 것들 관심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일부 연결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후에 다변수 비정분학 할 때 제가 좀 좀 구체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물론 통계학을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이제 프랙탈이라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견지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 얘기를 일단 하려는 건 아니고 한국에 그 프랙탈을 연구하는 커뮤니티나 연구자가 너무 없어요. 한국에서 보통 프랙탈을 연구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물리적인 맥락이나
보통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연구자들이나 수리물리 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는데 저는 별로 아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근데 제가 아는 게 정답은 절대로 아닐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전체를 안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저는 그 기억하는 젊은 사람이 아무도 사실은 없기는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좀 알아요. 미국은 제가 좀 이런저런 사람들을 아는데 그래서 제가 좀 그 라인들에 대해서 좀 오늘 아주 일부 그리고 나중에 미적 분학을 얘기할 때 좀 더 말씀 좀 드려보도록 애를 좀 써볼게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또 듣고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떤 스피커를 좀 켜주십시오. 키워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좀 키우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잘 키우고 나서 들립니다. 다시. 예, 잘 들립니다. 지금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저희 경우에는 이제 직무수를 처음 이제 참여하게 된 계기는 어, 제가 AI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문과생이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 잘 이제 백그라운드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 이제 회사에서 업무를 예전에 했을 때 이제 대학원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웹 개발을 했지만은 AI에 대해서도 이제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게 되어서 네, 그때 이제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집문수를 알게 되어 그때 참여를 하게 되었고 현재는 지금 이제 퇴사 후에 컴퓨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어떤 그 교육 과정을 참여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C로 뭐 이제 그래픽스 같은 것을 구현하는 과제들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선형대수에 대해서는 네,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가볍게 이 정도로 네, 필요성을 느끼고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정도로 좀 얘기를 좀 나누어서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는 여기 지금 김나우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제 제가 어떤 센스에서 김나우 선생님 언급하는 거냐면 진계수를 참석하는 멤버로서.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진계수가 몇 번 진행했는지 세봤거든요. 7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달 정도 된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명절 때 좀 쉬어가는 것까지 한다면. 그러니까 이번 주 레코드 올라온 게 알파고 얘기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레코드 본을 보시면 그렇게 피상적인 얘기들을 안 해요. 그 얘기들 그 하는 것들 물론 어떤 직관적인 얘기들도 좀 던지지만 실제로 알고리즘 레벨에서 어떤 일들이 왜 일어나고 하는 거를 두 달 정도 서양계수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얘기들을 던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AI에 대해서 실제로 알고리즘 레벨에서 이해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진짜 그 어떤 한 두세 달 정도 공부한, 물론 이걸 정말 제대로 아는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원하시는 어떤 그 선에서 이런 얘기구나 라는 것들은 감 잡는 거는 그런 시간 안에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그 이제 단톡방에 어떤 말씀드리고 있는 제 어떤 진로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수학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한 명의 수학자로서 그러니까 제가 CS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 예를 들어 저는 그 퀀텀 컴퓨팅이나 이런 것들 이제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과연 CS라고 하는 게 맞냐 싶을 정도로 너무 수학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학적이라는 센스는 물론 실제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어떤 구글링하는 질문에서 누군가가 퀀텀 컴퓨팅이라는 분야를 배우기 위해서 어떤 수학이 필요하냐? 라는 거에 대해서 보편적인 답변으로 드릴 대답은 적어도 선형대 수학은 필요할 거야. 는 건 맞아요. 제가 만약에 학부생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퀀텀 컴퓨팅 쪽의 스타트업이나 회사들에 조인하는 경우들을 보면 PhD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학계에서 이제 충분히 그 만족을 못한 사람들이 글로 옮겨간다고도 볼 수도 있는 면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인 보상에 대한 매력적인 요소도 되게 실질적인 부분이지만 어떤 그 오히려 지식적으로 충분히 어떤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거는 수학적으로도 충분히 그 재밌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주도록 하는 면들이
일단 CS에 적어도 특정 분야들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얕게 공부하는 거에서도 보상이 있을 수가 있지만 깊게 공부하는 거에서도 실제로 커리어적인 보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씀을 한 가지는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자,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그 수술 채널에서 앞으로 이제 그 CS 쪽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같이 뭔가 해나갈 만한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혼자 하지 마시고 그래픽스가 되었든 뭐가 됐든 같이 해볼 만한 거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고요. 또 다른 분들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듣고. 네, 혹시나 아직 얘기 안 하신 분들은 그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어떤 본인이 어떤 관심사나 하고 싶은 얘기들 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좀 길게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요구로 사람들이 지금 숫자가 적다 보니까 좀 그렇게 얘기하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첫 얘기 진행을 정미영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랑 그리고 남윤희 선생님께서 표현해 주신 거를 토대로 해서 일단 얘기를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본인 관심사랑 관련해 가지고 끌어들이셔도 괜찮은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는 호 쪽으로만 안 끌어들이셔도 됩니다. 불호로 끌어들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면이 좀 싫다. 내가 이런 면이 좀 짜증이 난다. 약간 그런 것들도 아주 진솔하고 실질적인 얘기들 모든 의미에서 환영인데 그 불평등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오늘은 어떤 운을 한번 띄워보려고요. 자, 그러면 당장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지금 4개월 된 아들이 있잖아요. 4개월의 아들이 있고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직장 그 현재 직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3년 정도의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어요. 특히나 저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미국은 지금 너무나 지금 어떤 그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모든 걸 커버한다고 의미 있게 담는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지금 어떤 사회 문제들이 너무나 지금 쉽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최근에는 어느 뉴스들도 보냐면 어떤 그 큰 어떤 대형 마트들에서 예를 들어서 좀도둑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뭔가를 훔쳐가도 대응하지 말라고 회사에서 지침을 내려요. 왜냐하면 대응을 했다가 총 쏘면 큰일이 나니까. 그래서 실제로 대응을 한 직원들을 근래에 어떤 해고를 한 그런 기사들을 제가 읽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 그런데 사실은 좀도둑들도 왜 그러는 거냐면 지금 오늘만 해도 제가 이제 뉴스를 이제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 LA 쪽에서 한국인 직장인들이 한 끼 밥 먹는데 아무리 적게 들어도 한 20불 이상이 든대. 그냥 한 끼 밥 먹는 데 있어가지고 20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2만 4천 원, 5만 5천 원 정도 하는 액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액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고 약간 그런 기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도둑들도 어떤 거냐면 진짜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그게 정당화된다는 건 아니지만 구조상 이해가 되는 면이 실제로 있는 거죠.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한국인이잖아요. 저 미국에 살고 있는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들이 개인적으로 많냐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미국에 2016년도에 넘어왔는데 그 미국 사는 거 저는 이때까지 쉽지 않았거든요. 그 유학생 신분을 사는 것도 쉽지 않았고 지금 직장인으로서도 쉽지가 않은데 그 한편으로는 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한국인 커뮤니티가 되게 애매해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약간 인도나 중국이나 여기 웃으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쪽 커뮤니티를 오히려 좀 기댈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이 한인들 커뮤니티 어떤 느낌이냐면 니네들은 원래 똑똑한 거잖아. 하고 오히려 약간 배척되고 되게 아이솔레이트 돼 있는 느낌들을 제가 받을 때 그것도 중국인 커뮤니티랑 좀 다른데 좀 이도저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제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마음을 뭔가 딱 의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찾자니 보통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이러는데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어쩔 거예요? 약간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 어떤 저는 이제 유럽은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 대학원 생활을 네, 가끔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미국에서 대학원 생활 해보신 분들은 물론 공부하는 거 어렵고 연구하는 거 어렵죠. 그리고 직장 다니는 거 어렵고 뭐 어렵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되게 크냐면 정신적인 문제들이 되게 커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잘 안 될 때가 살면서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뭔가 내가 뭔가 속 얘기를 편하게 좀 털어놓을 수가 있는 혹은 내가 정말 어떤 정서적으로 지지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리고 제가 이제 저 혼자서도 이게 어렵지만 저도 이제 지금 4개월 된 아들이 있는 입장에서 내가 아들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키워야 되지라는 생각할 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물론 직장이 결정을 해줄 거예요. 너 돈 준 대로 가야지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들이 있지만 자, 그러면 그리고 당장 무엇보다도 그 생각이죠. 지금 미국이 대선 중인데 그 보통 이제 그 지금 공화랑 저쪽 그 지금 열심히 싸우거든요. 싸우는데 둘 다 서로 나이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이 가지고 공격하고. 근데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둘 다 아닌데 뭐 나이를 기준으로 보면 둘 다 아니잖아요. 누가 누구를 깔까? 이 이슈가 되는 와중에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 불체자들 본인이 대통령 되자마자 다 쫓아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현재 이제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아마 불체자로서 쫓겨난 일은 없을 거는 같은데, 그래도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적어도 어떤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랬을 때 내 아들을 과연 어디서 키워야 되느냐, 약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깜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뭐에 관심이 가냐면 예측에 관심이 가요. 대선 예측. 그러니까 저한테 아주 실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미국의 지금 대부분의 분위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솔직히 트럼프가 될 거라고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물론 이제 가봐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2월, 3월, 4월 계속 다른 법을 그 어떤 불법인 걸로 지금 어떤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흘러가는 그 상황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잡설을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이 대선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거냐면, 보통 이걸 소위 이제 출구조사를 한다고 하죠. 물론 이제 한국의 어떤 대선 시스템과 미국의 대선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다르지만, 그냥 그런 식으로 디테일들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기본적으로 표를 더 많이 갖는 쪽이 난 더 이기는 쪽으로 아주 단순화해가지고 생각을 하기로 하자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출구조사를 한다고 하면 뭐를 만드냐면, 그것서부터 우리가 누가 될지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재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이게 확실히 어느 쪽이 이기는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평균이 이쪽이 이 정도고 표준 편차가 이 정도면 아무리 여기서 편차가 높더라도 무조건 이쪽이 이긴다, 이런 게 관심사잖아요. 기본적인 관심사가.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문제를 어떻게 디파인할 수가 있냐면,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로부터 종 모양, 정규 분포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 괜찮았어요. 여기서 무슨 종 모양을 수학적으로 가우시안이라고 부르느니, 2 마이너스 x제곱 뭐시기로 생겼는 이런 것들은 찾아보면 다 나와요.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는 저희가 뉴스에서 굉장히 익숙하게 보는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런 종 모양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종 모양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이 종 모양을 정확하게 결정하고 싶어요. 가능한 한. 욕망은 너무나 이해가 가시죠. 물론 이 가능하게 정확하게 결정한다는 말은, 우리가 일상 정답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장 이게 어떤 이제 예측력이 높은 방식으로 결정을 하고 싶어요. 괜찮나요? 그러면 이 종 모양의 생김새를 생각을 해보면, 종 모양의 가운데 부분을 저희가 보통 평균이라고 부르고, 종이 어떤 펴져 있는 정도를 저희가 보통 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다들 아시다시피 보통 이제 시그마 정도 6 비슷하게 조금 굴려가지고 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종 모양을 하나 결정하는 문제는, 평균에 해당하는 평균은 임의의 실수값이고, 그 표준 편차는 양수여야지만 의미가 있죠.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면 수학적인 개념이 잘못된 걸 거고요. 그래서 얼마나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싶은 데이터일 거예요. 자, 이게 좀 더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각자 입장에서 이것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문제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특정 계층, 예를 들어서 백인 계층, 혹은 저처럼 아시안 코리안 계층, 혹은 나이, 혹은 어떤 그 각자의 직업군,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은 또 특히나 이제 지금 의사 파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이제 뉴스들을 보니까, 알고 보니까 페이 닥터들이 많이 받는 데는 한 1년에 한 4억 받는다더라. 아닌데? 막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것들 어떻게 보면 평균과 표준 편차의 문제예요. 맞죠? 이 데이터가 얼마나 실질적인 것들을 반영하냐. 그리고 정말로 돈 버는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내가 진짜 돈 버는 얘기를 남한테 왜 해주겠어요? 맞죠? 그 약간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저희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1인 가정, 그리고 혹은 이혼 가정, 이런 가정들에 있어가지고 경제적 어떤 벌이에 있어가지고 평균과 표준 편차, 다 이것들은 평균이라는 이 값도 그렇고 표준 편차라는 이 값도 그렇고, 이 실제로 각 어떤 주어져 있는 계층과 클래스들에 있어가지고 어떤 것들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지표들일 거예요. 분명히 의미 있는 지표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표들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해석할지는 아마도 되게 단조롭지가 않을 거예요. 즉,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제가 대선을 토대로 얘기를 시작을 했지만, 정규 분포에 해당하는 모양새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는 맥락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른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맥락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을 좀 해보고 싶어요. 괜찮으시죠? 자,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점에서 제가 오늘 얘기로 얘기를 넘어가고 싶은데요.
자, 지금 저희가 어떤 것들을 적어도 직문수 라인에서 얘기를 해왔냐면 직문수에서 1강에서 집합과 공리, 그리고 어떤 함수와 군, 그리고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벡터 공간과 행렬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뭐 일단 약간 그러려니 싶은 느낌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여기서 오늘 주목하게끔 만들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는 단어에다가 이 1, 2번을 붙일 건데 제가 다시 화면 공유를 끄고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편의상 어떻게 생각하겠냐면 벡터 공간이라는 단어는 물론 수학적인 정의로는 집합에다가 벡터 합과 스칼라 곱이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근데 좀 그런 따분한 얘기하지 말기로 하자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어떤 느낌을 저희는 갖고 싶냐면 벡터를 더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두 방향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평행사변을 만들어서 대각선을 가리키는 걸 우리는 벡터 합이라고 부를 거고요. 말 되죠? 그리고 스칼라 곱을 한다는 거는 그냥 이 화살표의 사이즈를 뻥튀기 하는 걸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연산이 정의가 된다는 거는 집합이 어떻게 생겨 있으냐면 굉장히 평평하게 생겨 있는 그런 집합이어야지만 이게 말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집합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구면 같은 거였으면 이런 연산들이 잘 정의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직관적으로 어떤 제가 역설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벡터 합과 스칼라 곱이라는 연산이 정의가 돼 있다는 말 자체가 집합 자체가 굉장히 평평한 공간을 기하학적인 그림으로는 상상을 처음부터 하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수긍을 하시나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생각하느냐? 이게 가장 쉬운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연산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 우리가 여러 집합들을 다 생각할 수가 있지. 이게 직관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기가 가장 손쉬운 상황으로서 요 어떤 생각들부터 출발해 보자는 것이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정규부호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근데 지금 설명은 벡터 공간이 왜 평평한지까지만 설명을 했고 아직 내적을 제가 아직 일부러 안 끌어드렸어요. 벡터 공간이 평평하다는 건 좀 직관적으로 동일하시죠? 연산이 두 개가 정의되어 있다는 말 자체가 평평하다는 의미여야 돼요. 그러면 다시 정규분포 얘기로 넘어가자고요. 정규분포 하나를 보는 것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하나씩 대응시키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정규분포 종 모양이 결정되어 있는 거는 평균에 해당하는 실수값과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양수값을 결정하는 거랑 같은 문제고 반대로 평균에 해당하는 실수값과 양수에 해당하는 표준 편차를 결정하면 종 모양을 결정할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즉 만약에 대선 문제든 내가 어떤 버는 내 직업군에서의 그 연봉 문제든 월급 문제든 아니면 지금 LA 지역에서 직장인들이 하루에 점심값을 평균 얼마, 표준 편차 얼마를 쓰는 이런 문제든 이거를 내가 종 모양의 문제로 환한다고 하면 종 모양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건 그냥 뭐의 문제에 지나지 않냐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하나 결정하는 문제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수학적으로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평균과 표준 편차를 뭘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문제에 결국에는 지나지 않아요.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자, 그러면 집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평균은 어느 값이에요? 임의의 실수예요. 동의하세요? 평균은 음수여도 되고요. 0이어도 되고요. 양수여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표준 편차는 반드시 양수여야만 돼요. 왜냐하면 0이라는 표준 편차가 0이라는 얘기는 완전히 디터미니스틱하다는 뜻이에요. 랜덤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데이터를 뽑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음수라는 거는 0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음수라는 건 그냥 그 자체로 make sense 하지 않고요. 물론 이게 make sense한 사항들이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그건 수학적인 어떤 그냥 말장난이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적인 거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집합적으로는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 저희가 평균을 x축으로 본다고 하면 y축을 표준 편차로 보면 실제로 어디를 보고 있는 거냐면 y가 0이 아닌 0보다 큰 상반평면을 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렇게 단순하게 가지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제가 X축이랑 Y축을 그렸으니까 집합은 X상에 뭐를 놓은 거예요? R2를 놓은 거예요. 괜찮나요? R2는 뭐예요? 벡터 공간이에요. 저희가 왜 벡터 공간을 생각해요? 그냥 생각하기 쉬우니까. 별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당위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중에서 뭐를 취한 거냐면 부분 집합을 하나 취한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어떤 부분 집합을 취했냐면 수학적으로는 그 X축의 위쪽에 있는 그 부분 집합을 보자고 한 거예요. 왜 보자고 한 거예요? 그 각각의 원소들이 뭐를 결정하는 거니까 종 모양을 하나씩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있냐면 완전히 평평한 공간이 R2가 있고요. 그중에서 특정 부분 집합을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이 지금 제가 어퍼이프 플레인과 상반평면을 그냥 섞어가지고 말할게요. 그래서 상반평면의 포인트를 하나 결정하면 우린 그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한 것들을 다 커버하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여기까지 말들이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냥 집합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합리적으로 붙여갈 거냐가 실질적으로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나 혹은 감상이나 그런 것들 있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것들을 세계관을 다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계적인 어떤 예측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경쟁하는 문제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뭐 내가 이제 군대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여기서 그 초코파이를 먹으려면 내가 몇 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대충 통계적인 데이터로부터 대충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도 포함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지금 저처럼 잡마켓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샘플 중에서 어느 정도에 지금 위치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도 알 수 없죠. 전체 데이터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통칭해가지고 대충 종 모양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럼 이 말은 결국에는 R2라는 벡터 공간에서 이 특정 부분 집합의 원소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그 말에 대해 이 말에 대해서 혹시나 딴지를 걸고 싶으시거나 어떤 피드백이나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듣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살을 붙여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상상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불평등이라는 걸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미국에서 그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것과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것과 인도에서 돈을 버는 것과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직업군에서 돈을 버는 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이 차이들이 다 각자 너무 극명하게 다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소위 불평등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모를 타고 태어나야지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에 가느냐 혹은 더 좋은 직업군을 가느냐 이런 것들 저희가 불평등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어떤 캐릭터라이즈하는 방식들 그 자체는 이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어떤 종 모양을 보고 그 종 모양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20대 초반이 누리는 것과 아니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에서 20대 후반이 직장인으로서 누리는 거랑 인도에서 20대 후반이 직장인들이 누리는 거랑 중국에서 20대 후반이 누리는 거랑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을 다 맞춰서 예를 들어 나라라는 데이터만 바꿨을 때 이 종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 가지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거는 평등하지가 않네. 왜 다른 데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달라. 예를 들어서 북한에 태어났으면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이 얘기는 R2의 특정 부분 집합을 어떻게 들여다보는지에 대한 문제에 지나지 않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들여다보는 것이 적어도 수학적으로는 타당할 것이냐. 그 말도 100만 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종 모양을 토대로 아는 것이 최선의 예측이냐? 그게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분포에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붙죠. 그래서 지금 단지 정규 분포를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여기서 분포를 바꾸면 그 분포에 맞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걸 거예요. 그리고 그 분포들 자체도 여전히 한 가지 중요한 어떤 연구 어떤 이제 재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어떤 분포를 그중에서 결정할지도 되게 중요한 재료인데 오늘은 그냥 직관적으로 정규 분포를 토대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실제로 많이 쓰이는 게 분명히 사실이고요. 또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있으면 또 듣고요. 방금 어떻게 들여다본다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은데 그걸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이제 지금 이제 피드백들을 듣고 이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를 아직 그래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디까지 지금 질문하고 있냐면 이거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예. 이게 이렇게 보니까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지금 똑같은 데이터인데도 보는 게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는 것들을 우리가 적어도 보편타당한 기준으로서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적어도. 하지만 그 전에 이 문제 포뮬레이션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수긍이 가시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가 자체가 지금 질문인 겁니다. 특히나 정미영 선생님이 좀 코멘트를 좀 듣고 싶은데 혹시 이 문제 지금 만드는 방식이 좀 충분히 수긍이 가시나요? 이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제가 지금 카페에 와 있어서 지금 배경이 좀 약간 음악이 들리는데 방해가 안 되신다면 말씀드리자면, 어, 저는 지금 약간 정확하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근데 이제 하나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어, 어쨌든 제가 불평등이라는 것에 지금 키워드를 잡은 상태에서 이제 그걸 어느 방향으로 이제 연구해 나갈지를 지금 계속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서 어, 들여다볼 수 있느냐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네, 말씀하신 게 이해를 정확하게 지금 맞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너무 막연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가 사실 감이 전혀 안 잡혀 있는 상태였었고, 그 사실은 제가 이 키워드를 잡고 제 원래 세부 전공은 국제무역이기 때문에 이 국제무역 안에서 이 불평등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녹여낼지가 저한테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과제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1년이라는 제가 기간을 잡았고, 올해 이제 계속 이거를 연구해 나가고, 한 내년쯤에 그 연구재단에서 이제 5년짜리 그 사업이 있거든요. 개인 연구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사실은 1년 동안 지금 올해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내년을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이제 이런 수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제가 이 논의들을 제가 해보는 거를 이제 한 챕터로 넣고 싶어서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1년간의 기간을 지금 잡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이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근데 이제 아마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이 감을 잡아가는 첫 단계를 설명해 주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취지는 맞습니다. 취지는 맞고, 제가 이제 거기서 그 답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한테 일단 말씀드린 거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세팅했냐면, R2라는 거에 어퍼 플레인이라는 부분 집합으로서 거기서 원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단순화해서 세팅을 해보자. 그리고 거기서 지금 이걸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한번 오늘 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 지금 오늘 공유해드린 노트를 토대로 해서. 그게 수긍이 가시느냐라고 그냥 단순히 여쭤본 겁니다. 혹시 다른 분들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듣고요. 저도 한마디 드리자면, 요즘 회사에서 했던 게, 저는 어차피 회사 자체가 윈드, 윈드 에너지가 나는 회사라, 윈드 데이터 분석을 좀 해봤어요. 요즘 한 3일 정도를 논문 읽고, 거기에는 이제 코딩 짜고 막 이랬는데, 윈드 스피드에 관한 그 분포도를 웨이블 디스트리뷰션을 해갖고, 웨이블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를 찾는 거.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디스트리뷰션 하나를 찾고 거기에 맞는 파라미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코드를 짜는데 한 3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윈 스피드에 관한 것도 많지만 거기에 관련된 이제 디렉션에 관한 것도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어떻게 또 코베리언스 또 따지면서 파라미터가 총 22개가 나왔나? 해서 짰습니다. 짰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스가 스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되게 이제 네트랩으로 다 짰는데 어느 정도 에러가 많이 떨어져 갖고 난 했어. 그랬더니 그거 갖고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데이터는 다 있는데 내가 그걸 함수로 표현했다 그래서 얻을 게 뭐가 있어 거기에서. 근데 다행히 어떤 한 논문에서 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그 윈드 파워를 예측하는 그러니까 함수나 뭐 이퀘이션 하나를 찾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그 파라미터를 찾아갖고 그 파라미터로 어느 정도의 윈드 파워가 생산된다. 이런 이제 그런 흐름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데이터 분석이 좀 예측도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 함수를 찾는 것만 해서 다인 것 같진 않아요. 에러가 내가 이거에 피딩 펑션을 찾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예측을 할 거냐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그 데이터들의 특징을 찾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것도 연결되어지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R2에서 어퍼 플레인이라는 서브셋을 토대로 해가지고 거기서 포인트를 찾자라고 문제를 셋업하되 그걸 어떻게, 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보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맥락에 따라 가지고 다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더 하실 얘기들 있나요? 저도 이제 서무관 선생님 말씀 듣고 생각나는 게 이제 그 수업 시간 때 보면 이제 뭐 파이썬이나 이런 R이나 코드로
실습 시간에서 이제 회귀 분석이나 이런 거 따라 하라고 하면은 치면은 OLS 파이썬도 OLS 그 함수 같은 거 이거 쓰면은 바로 이렇게 표 나와서 쫙 정리해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가 나오면 뭔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뭐 한 거지? 그냥 따라 하긴 했는데 근데 그때 그냥 그 그래프라도 하나 플랫 하나 그리면 아 내가 이런 거 했구나 하는 게 지금 그냥 그 모수를 모아놓고 뭐 함수를 찾고 하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 모수를 통해서 그 이렇게 종 모양 한번 그려보면 아 이게 평균이고 이게 표준 편차고 얼마나 벗어났구나 하는 거를 경험했던 걸 한번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더 있으신가요? 이거 그 약간 태클 같은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 이제 결국 제가 이해한 바로는 뭔가를 예측한다는 거는 결국 어떤 그 R2 플레인 내에서 그 정규분포에서 어떤 평균을 내가 잡고 어떤 표준 편차를 잡고 그리고 그 어떤 내가 예측하고 싶은 부분 집합에 어떤 원소들이 속하게 할 거냐 그걸 정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한 예측이 막 100% 맞다 하는 장담은 사실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불평등이라고 한다면 뭐 일반적으로 뭐 한국의 한정에서 적어도 생각했을 때 부모를 잘 만나는 사람은 대부분 뭐 더 잘 살아. 이거를 뭐 사회학적 어떤 연구를 곁들이지 않아도 그냥 저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은 100%다 이제 승승장구하느냐? 그러면 그게 아닌 그 100%는 아닌 거를 저희가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근데 그러면 이 예측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예를 들어 막 그 예측이 50%야. 그럼 사실 반반인 거잖아요. 별로 예측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 부분집합의 원소를 평균을 정하고 표준 편차를 정하고 부분집합의 원소를 정한다고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타당성을 가져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했을 때 뭐 정하는 건 정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정한다고 다 뭐 이게 그래서 어떻게 가치 있다는 걸 그러니까 그게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나? 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비판적인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다 너무 좋게들만 말씀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좀 자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한 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해주시는 말씀들을 포함해가지고 얘기를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수축이 놓여 있어요. 그냥 이렇게 쓰죠. 괜찮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다가 종 모양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요. 저 그림 잘 못 그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사실은 대칭적이어야 되지만 대충 대칭적이라고 믿어주세요. 그러면 그 여기서 가운데에 해당하는 평균 값이 있을 거고요. 이걸 뮤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대충 이 퍼져 있는 정도를 저희가 표준 편차로서 시그마라고 쓰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저희가 이 뮤라고 하는 것은 실수값이고요. 자명하게 임의의 실수값이고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순서쌍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쌍을 생각을 해주면 얘네들은 분명히 어디에 들어가냐면 R2에 들어가요. R2에 들어가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R2의 원소가 아닌 게 이 조건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상상을 해보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상상을 해보고 싶은 거는 그럼 제가 그림을 R2를 그린다고 할게요. 자, 오늘 얘기의 출발점이었는데 이 R2는 저희는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수학적으로는 벡터 공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R2 자체는요. 동의하시나요? 근데 저희가 이런 정규 분포 하나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거에 해당하는 평균과 분산 혹은 표준 편차를 결정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다 직관적으로 동의하시나요? 그거는 여기서 어디에 찍혀 있어야 되냐면 이런 데 찍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거 축으로서 여기를 만약에 U축으로 생각을 하고 시그마 축처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U축보다 아래쪽으로는 그림을 플롯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해가 가시느냐가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당연한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여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보고 있고 그리고 시그마가 0일 수가 없어요. 시그마가 0일 수 없으니까 여기도 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다 이해하셨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아주 실질적인 질문, 보통 통계학에서는 가설검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제1 귀무가설, 제2 귀무가설, 요거에 대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하나는 종 모양이 얘가 나왔다고 치고요. 하나는 그냥 내가 해보니까 내가 생각해 이게 좀 더 타당한 것 같아. 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거를 확률 1, 이걸 확률 2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어떤 통계적으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이제 어떤 소위 말해서 귀무 어떤 이제 가설을 세워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어떤 이때는 기각하고 이런 것들 아마 혹시나 수리 통계를 배우신 분들은 보셨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희 그런 거 하나도 모른다고 치자고요. 하나도 모른다고 치고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요 분포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요 분포로부터 왔는 게 타당한지를 결정하는 문제를 내가 어떤 풀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어느 걸 결정하는 문제냐면 얘가 P1이고 얘가 P2인데 그 중에서 내가 어느 포인트를 뽑아야 되느냐의 문제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선입견을 머릿속으로 박아 놓으려고 하는 거냐면 종 모양 두 가지 지금 메시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 모양을 결정하는 거를 이런 벡터 공간 안쪽에서의 부분 집합에서 원소를 찾는 문제로 제가 문제를 슬쩍 환원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두 가지 종 모양 중에서 어느 거를 결정할지를 지금 이 그림을 토대로 해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 이해 가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 게 합리적일까요? 저는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는 이 R2라는 거의 부분 집합으로서 지금 문제를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이 R2에다가도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R2의 의미가 부여가 되어야지 그거의 부분 집합에다가도 할 말이 생기니까. 그랬을 때 저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냐면요. 방금 제가 어떤 R2의 어퍼 플레인에다 잡은 두 점 있죠. 저는 이 두 점을 비교하고 싶어요. 자연스러운 욕망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네. 여기선 점이 여기가 찍혔고 이거에 대해서는 점이 이거가 찍히네. 이거 두 개 중에 뭐가 나? 그러니까 저는 꼭 수학을 꼭 지칭하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두 점에 대해서 저는 비교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자연스럽나요? 그래야지 비교해가지고 이게 좀 더 나.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할 테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를 만드는 집합은 벡터 공간이에요. 말이 가시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원래 노트로 돌아가서 보여드릴게요. 그 별 생각 없이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별 생각 없다라는 센스가 어떤 무지나 어떤 묵상이 적다는 거가 아니라 매개체가 없었다는 의미에서 별 생각 없이 보셨겠지만, 이제 R2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 보는 이 맥락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괜찮죠? 그러면 저희는 특정 벡터 공간을 생각하고 있어요. 특정 벡터 공간을 생각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뭐를 넣을 거냐면 내적을 넣을 거예요. 맞죠? 내적이라는 걸 왜 넣냐면 내적이 있음으로 인해서 벡터의 크기와 두 벡터의 각도를 얘기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이 당위가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벡터 공간에다가 어떤 이제 기하학적인 양을 저희가 할당하기 위해서는 이건 벡터 공간의 특징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얘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벡터 공간 자체의 특징인 거가 아니라 내적을 정의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벡터의 크기랑 두 벡터의 각도라는 개념은 달라지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거를 하고 싶으냐? 그래야지 저는 주어져 있는 R2의 내적으로부터 뭔가 크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한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거는 이런 점에서 더 좋고 이런 점에서 더 안 좋아 라는 말을 하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냐는 거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수긍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론 어떤 내적의 어떤 정의가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제가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늘 얘기에서 저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내적의 정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혹은 이제 팟캐스트에서 얘기가 나오면 자세하게 뜯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은 다 너무나 중요한 정의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학적인 어떤 디테일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살펴보신 가운데 짜증을 섞어서 디스커션 하기를 권해요. 그 얘기는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적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제가 그냥 뭐라고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죠. 우기했냐면 크기랑 각도라는 개념이 정의가 됩니다. 이건 제가 그 정도로만 퉁치고 오늘 얘기를 전개를 할게요. 괜찮으시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만약에 제가 이 내적 R2를 생각하는 겁니다. R2에다가 두 벡터를 집어 넣어요. 말 알아들으셨죠? R2에다가 제가 두 벡터를 집어 넣어주면 이게 지금 그 R2니까 X 좌표랑 Y 좌표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다가 집어 넣었다는 거에서 내적의 정의를 가지고 써보면 이게 정의가 사실은 이렇게 적혀요. 실제로 유도를 해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벡터를 여기다가 적어놓고 두 번째 벡터를 이렇게 적고 이거 중간에 이게 사실 내적이거든요. 이 중간이. 실제로 수학적으로 적어보시면. 그래서 내적을 결정한다는 건 뭘 결정하는 거냐면 이 중간을 결정하는 거랑 같은 문제예요. 즉, 이 성분들이 1,0과 0,1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네 가지 성분들이 만들어지는 2 곱하기 2행렬을 하나 결정하는 문제랑 내적 하나를 결정하는 거는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A, B랑 C, D는 임의의 벡터일 테니까. 괜찮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우리는 지금 문제를 R2의 특정 부분집합에 대해서 이 두 점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비교하는 게 합리적일 거야? 그러니까 사실 질문이죠. 그래서 비교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R2에다가 내적을 줄 수 있다는 거를 상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내적을 주어야지만 비로소 R2에다가 크기라는 개념을 의미 있게 얘기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적을 준다는 건 실제로 뭐를 결정하는 거냐면 2 곱하기 2행렬을 하나 주는 행위예요. 여기까지가 이해가 가시나요? 자,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뭔가 불편하시거나 이해가 좀 안 가시거나 혹은 좀 약간 생각해보고 싶은 다른 포인트가 좀 있으시거나 그래서 저는 이 얘기들을 그냥 단순히 제 어떤 얘기들을 끌려오시지 않으시면 좋겠고 본인이 관심 가지시는 맥락에서 좀 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거든요. 자, 혹시 그런 점에서 혹시 질문들이 있으시면 듣고요. 제가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내적을 결정하는데 내적을 쓴다는 거가 무슨 말이죠? 제가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어두워가지고 잠깐 카메라 끄고 저 지금 블루 잠깐 켜겠습니다. 잠시만요. 박 선생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 선생님 답변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아, 그 내적 식을 다시 보여주시면 AB와 CB의 내적 값을 구하는데 그 사이의 행렬로서 일명령들의 조합된 내적의 식이 들어가거든요. 네, 내적을 구하려고 하는데 다시 또 내적을 적으면 일령과 제가 질문을 이해한 일령령의 것 같아요. 사이에도 또, 예, 또 같은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는 식이 계속해서 들어갈 텐데 뭘 결정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그거는 너무 1차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닌 게 그런 의미가 아닌 게 만약에 내적이 있다고 하면 얘가 있다라고 출발을 해요. 있다고 출발을 하면 이걸로부터 저희가 뭐를 매길 수가 있냐면 지금 얘가 지금 어디에 주어져 있는 거냐면 그 여기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학적으로는요. 그러면 제가 1,0과 0,1을 토대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그 행렬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이미 내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 지금 각각들의 실수값들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할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제가 실제로 기호상 이렇게 써놓은 거지 이것들은 각각 다 실수값들에 해당합니다. 이해 가셨나요? 얘네들은 실수값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구체적으로 각각의 값이 결정이 되어 있는 2 곱하기 행렬들이어야만 돼요. 구체적으로. 그랬을 때 내적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 내적에다가 이 두 벡터를 집어넣으면 얘네들은 구체적인 값들이잖아요. A, B, C는. 그러면 이 구체적인 행렬 2 곱하기 2 행렬에 이 구체적인 1 by 2 행렬에 이 구체적인 2 by 1 행렬을 곱해가지고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끝. 자, 반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거에 해당하는 행렬을 주는 거죠.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행렬을 3, 2, 2, 4로 줬다고 하면 그 얘기가 뭐냐면 저는 이 값을 3으로 주겠고 이 값을 2로 주겠고 이 값을 4로 주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내적을 정의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을 가지고 내적을 결정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적이 있으면 형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반대로 제가 2 곱하기 2 행렬을 하나 주면 그걸 가지고 내적을 이걸 가지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내적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물론 이게 내적이 되려면 임의의 2 곱하기 2 행렬이면 안 되고 이게 소위 말해서 파지티브 아이겐밸류를 갖거나 파지티브 데피니시라는 말을 해주기는 해야 돼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내적과 특정 행렬 간에 1대1 대응 관계가 있다는 거는 볼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형식이 이렇게 써니까 내적을 가지고 행렬을 정했다. 그 말은 아니에요. 말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시죠? 그 오히려 지금 이제 하고 계신 공부들이 엄밀한 선에서 공부들 하고 계시니까 그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혹시 다른 분들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근데 너무 저는 약간 예, 말씀하시죠. 아, 아, 그, 저 그림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그냥 그 사이에, 그 내적 사이에 단위 행렬이 들어가면 그냥, 단위 행렬이 들어가는 거를 내적으로 받아들이면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할 텐데, 저 내적으로 쓰인 게 저 안에 내적 사이에 들어가는 벡터들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네, 질문 중요한 질문이에요.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이고 이거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일단 쭉 다 듣고요. 일단 쭉 얘기들 듣고 김나호 선생님 지금 질문에 대해서 오늘 얘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해소가 되어야지 남은 얘기들 다 이해가 가요. 이게 지금 무슨 짓거리야? 왜 이게 직문수 1강에 대한 얘기냐? 사실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실 거 더 있으면 듣고요. 자, 제가 다시 여쭙습니다. 자, 직문수 1강으로 얘기를 다시 돌아갈게요. 두 평행선이 있으면 안 만나야 되나요? 삼각형이 있으면 내각압이 180도여야 하나요? 저는 그렇다고도 한 적도 없고 아니라고도 한 적이 없어요. 단지 결정하는 거가 공리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말이 이해가시나요? 만약에 평행선이 무한점을 포함하는 공간에 놓여져 있으면 한 점에서 분명히 만납니다. 말이 이해가시나요? 만약에 저희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레일을 앞을 이렇게 정면을 볼 때 이 무한점이 만약에 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들어가 있다면 그 공간에서 두 평행선은 분명히 만나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근데 실제로 무한점은 우리 공간에 없다라고 직관적으로 여기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평행선이 안 만나요. 그럼 평행선은 만나는 겁니까? 안 만나는 겁니까? 둘 다 아니에요. 이거는 뭐에 대한 문제냐면 내가 지금 어느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말이 공감이 가시나요? 자, 다시 만약에 내가 삼각형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삼각형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저한테 세 꼭지점을 줘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만약에 제가 세 꼭지점을 주고 공간 위에서 그거를 최단거리로 연결했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 최단거리로 연결한 게 직선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선분으로. 그럼 분명히 내각이 180도니까 분명히 맞아요. 근데 만약에 삼각형이 놓여져 있는 게 구면 위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세 점을 연결하는 최단거리는 절대로 성분일 수가 없어요. 이때는 분명히 180도보다 커질 거예요. 좀 뚱뚱해지겠죠. 그러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입니까?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를 묻는 거냐면 내가 지금 이 삼각형을 어디에다가 올려놓고 할지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평면 위에 올려놔야 된다는 당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동의하시나요? 자, 제가 여기서 좀 더 세게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R2라는 걸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R2를 생각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직관적인 방식처럼 X축과 Y축을 저희는 그릴 거예요. 지금 제가 예시를 두 가지를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는 평행선 두 개는 만나는 것도 아니고 안 만난다는 것도 아니다. 삼각형의 내각각은 180도라는 것도 아니고 180도 아니라는 말도 아니다. 말 포인트가 이해가시나요? 이것도 다 공리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내가 R2를 벡터 공간으로 생각할 때 X축과 Y축은 직교해야 돼요. 누가 그렇게 정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0부터 1이라는 단위 길이를 생각한다고 합시다. 단위 길이의 크기는 1이냐? 자, 지난 시간에 드렸던 문제의식이 이거였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탄젠트 함수 같은 거 생각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랑 실수축 전체가 1대1 대응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길이는 파이입니까? 무한대입니까? 1대1 대응되는데? 그럼 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의의 직선을 가지고 다 1대1 대응으로 다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0부터 1 사이의 크기가 정말 우리는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X축과 Y축이 정말로 직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지적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것들을 보편적으로 정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즉 만약에 여기 계신 분이 나는 X축이랑 Y축이 직교하지 않는다고 할래. 괜찮아요. 어떤 분은 직교한다고 할래. 괜찮아요. 이건 서로가 모순을 일으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 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얘기들은 어떤 내적을 기준으로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거를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까 김나온 선생님께서 쓰신 단어가 아주 직관적인 동시에
사실은 문제의식 자체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 행렬이 단위 행렬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단지 A, B랑 C, D를 내적의 정의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유도가 된다라고만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지금 중간이 1, 0, 0, 1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1, 0, 0, 1이 된다는 건 뭐냐면 1,0과 0,1이 서로가 직각으로 딱 크기가 1이 되게 만나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생각했던 그 R2의 생김새를 따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1, 0, 0, 1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 행렬을 2, 0, 0, 3으로 잡았다고 칩시다. 그 얘기는 제가 어떻게 우기겠다는 거냐면 나는 1,0의 크기가 루트 2라고 우기겠고요. 0,1의 크기가 루트 3이라고 우기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왜요? 제 맴이에요. 예를 들어서 0과 1 사이의 크기도 저는 무한대라고 생각해도 돼요. 왜 제 맴이에요? 그러면 이거 1,0과 0,1이 내적이 0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 세 번째 걸로 똑같은 행렬을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더 이상 X축과 Y축이 직교한다는 얘기야?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세 가지 예시를 적어 노트에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단위 행렬, 하나는 뭐 2003, 하나는 3113. 이거가 R2를 이해하는데 서로가 모순을 일으킵니까? 안 일으켜요. 이거는 단지 어떤 선을 지나지 않냐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삼각형을 어느 공간 위에 놓을래? 평행선이 어느 공간 위에 놓여져 있다고 칠래? 이 문제에 지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데이터로부터 놓여져 알려지는 정보라고 하기가 애매해요. 이거는 우리가 이 데이터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토대로 판단해야 되는 거에 가까워요. 공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부정해도 되고 긍정해도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세팅했냐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규 분표를 결정하는 거를 R2의 सब셋으로서의 어퍼 플레인의 포인트를 결정하는 문제를 본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R2 안에서의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R2에다가 기하학적인 형상을 생각하고 싶어요. 즉 임의의 두 벡터를 생각할 때 이게 어떤 맺고 있는 관계인 각도나 크기 같은 개념들을 R2에서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정해져 있는 개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정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각각이 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도록? 내가 지금 생각하는 데이터랑 잘 호환이 되고 그 맥락상 타당하게끔. 근데 이것들은 맥락을 보지 않으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그 어느 거나 다 등가인 얘기냐면 내가 평행선은 만난다고 해도 되고 안 만난다고 해도 된다. 근데 내 맥락에서는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남의 맥락에서는 안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들이 서로가 모순을 일으켜는 뜻이 아니다. 왜 내 세계관에서는 만나는데 왜 너희 건 안 만나?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문제의식이 이해가 가시는지 혹은 좀 딴지를 걸고 싶은지 일단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럼 저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어떤 전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얼마든지 이거를 조정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yes and no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냐면 아,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과연 뭐가 네네. 맞는 구조겠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맞는 구조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제가 네, 정확한 말입니다. 네, 제가 딱 기준이 이미 서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수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어떤 모형을 다양하게 막 이렇게 경우의 수를 보는데 이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가 잡아놓은 기준 하에서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주관적으로 설정. 왜냐하면 공리라고 하는 거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기준을 세운 다음에 적어도 인간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적어도 합리적이야라고 세운 다음에 나머지는 그걸 세운 거에 의해 가지고 논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논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만약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세계관에서 1,0과 0,1이 직교하지 않는 게 더 타당한 세계관이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단지 그게 왜 타당한지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리로서. 내가 왜 문제를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냐. 이 말이 수긍이 가시나요? 혹시 또 다른 분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요. 이건 그냥 좀
그냥 든 생각인데, 저 만약에 그 대각 원소 말고 다른데 이제 내적할 때 그게 거기에 뭔가 숫자가 있으면 이게 코베리언스라고 하나요? 그 얘 이만큼 움직였는데 이쪽 움직이는 거랑 이쪽 움직이는 거랑 이렇게 잘 나누기 힘들어서 좀 되게 싫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직교하게 바꿀 수 있을까를 조금 원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그냥 좀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센스에서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하는 옵다이거널 엔트리를 저희가 그렇게 부르는 게 맞고요. 근데 그때는 구체적으로는 통계적인 모델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통계적인 모델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시메트릭 매트릭스 그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훨씬 더 지금 일반적인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박진원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거는 이것도 되게 사실 중요한 이슈이고 이게 8강과 9강의 차이를 갈라내는 사실 얘기인데요. 지금 사실 그 지적이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냐면 R2라고 하는 벡터 공간을 상정을 먼저 했으면 그럼 이 벡터 공간의 내적을 준 시점에서 벡터의 크기랑 두 벡터의 각도는 정해져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그거의 부분 집합은 지금 그거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얘기니까 박지원 선생의 어떤 지적하실 포인트는 어떻게 되냐면 원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각각의 점마다 그 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제 일부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어떤 상정한 불평등의 문제는 원점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제 다시 드릴 건데 그 얘기 자체는 다시 드릴 건데 근데 여기서 제가 적어도 납득을 시키고 넘어가시면 그 전에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셋업할 때 제가 어떤 문제의식을 지적하는 거냐면 R2의 부분집합을 세웠는데 이 R2를 바라보는 방식은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가 다 다르더라도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있어 보이게 말하는 거지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각자의 관점들은 각자의 고유의 관점에 지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 싸우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보는 방식대로 문제를 보지 않아?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런 어떤 관점의 다양성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해요. 만약에 여기서 이 다양성에 대해서 물론 어떤 좋은 연구들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어떤 관점들은 그 각각의 어떤 그 장단점이 이제 있고 그 각각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는 점도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여기까지 문제의식 혹시나 이해가 가신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공상소설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수학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지금까지 했던 얘기도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수학적인 뭐가 남아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R2를 저희 지금 뭘로 다루고 있어요? 벡터 공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얘기입니까? 수학적인 얘기입니다. 내적에 대해서 아까 박전 선생님이 해주신 질문을 포함해가지고 내적을 2 곱하기 2행렬을 볼 수 있다는 그 측면 있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지금 내적을 토대로 해서 크기랑 각도를 정의한다고 했을 때 이거 실제로 뭐에 대한 얘기에 지나지 않아요? 2 곱하기 2행렬 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내적마다 다르게 볼 거야라는 거는 실제로 수학적으로 그냥 어떤 거예요? 내가 어떤 행렬을 줄 거야 라는 거니까 아주 구체적인 수학적 오브젝트에 대한 얘기예요. 동의하시나요? 어떤 내적을 줄지랑 어떤 행렬을 줄지랑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상소설로서 말 안 되는 그냥 말만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뭐를 사실은 우리는 좀 더 보장을 해놓고 싶냐. 제가 이게 수학적인 얘기라는 것들을 좀 설득을 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좀 볼지를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공상소설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는 아까 행렬인 10 그 이제 그 단위 행렬 1001 그리고 2003 이런 어떤 이미지가 이게 보이죠. 근데 만약에 좀 더 일반적으로 아까 행렬 중에 세 번째 예시에 해당했던 3113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기존의 직문수에서 공부를 하셨던 예를 들어 박재현 선생님이나 강성호 선생님 혹은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 토대로 아마 자세하게 디스커션하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싶냐면 1001을 그러니까 이제 1001은 딱 의미가 이해가 가죠. 어떤 건지 느낌 오시죠. 그리고 2003 느낌 오시죠. 이게 조금 이거 2배 뻥튀기 해주고 3배 뻥튀기 해준다. 느낌 딱 오시죠. 근데 3113이라고 말하는 순간 좀 길을 잃어요. 이거 뭐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치사하게 생각을 하고 싶은 거냐면 치사한 생각의 방식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게 수학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X축이랑 Y축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축을 바꿉니다. 돌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새로운 X축으로 볼 거고 얘를 새로운 Y축으로 볼 거예요. 말 되나요?
내가 왜 기준을 1001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311 같은 복잡한 상황이면 내가 행렬을 기준을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말 되나요? 그래서 저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축을 제가 V1축이라고 하고 이 축을 V2축이라고 본다면 새롭게 잡은 내적을 토대로 해서 두 가지가 반드시 직교하고요. 두 가지가 반드시 직교하고 그리고 각각의 크기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구하는 방법을 수학에서는 고유치랑 고유 벡터라고 부르고 더 나아가서 행렬을 그러니까 내적을 저런 나이스한 행렬로 바꿀 수 있는 거를 선형대수에서는 무지개 정리, 스펙트럴 디어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10주 동안 고급 선형대에서 가르치는데 저 무지개 정리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는데 아무리 작게 잡아도 10주가 걸려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면 공부를 하면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걸 오히려 어떻게 정리라고 넘어가시냐면 내적과 행렬은 1대1 대응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수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정리를 우리가 무지개 정리라고 부르고 스펙트럴 디어럼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정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형대수에서 가장 꽃으로 가르치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혹시나 기대수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기대수의 선형대수도 이거를 목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스펙트럴 디어럼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근데 이제 취지는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 대응이 되는 관계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죠. 말이 가시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어떻게 전개를 했냐면 저희가 우리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문제들, 불평등의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종 모양의 정규분포를 결정하는 문제를 R2의 특정 서브셋의 포인트를 결정하는 문제로 생각하되 R2에서 내적을 찾는 거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바뀌는 것도 서로가 충돌을 일으킨다는 말이 아닌데 내적을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지개 정리를 따라 가지고 행렬을 하나 결정하는 문제 실제로 수학적으로는 지나지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논문을 쓰는 문제라고 한다면 실제로 인풋과 아웃풋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정 데이터들이 있으면 아웃풋으로 그냥 뭐를 내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행렬을 생각하면 되겠다, 내적으로서. 아주 구체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오늘 얘기에서는요. 여기까지 말 이해가시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해하는 거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리는 과정이지만 그건 굉장히 어떤 가치가 부여가 되면 재밌는 과정이에요. 선행대수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여튼 혹시 여기까지 얘기한 것들 중에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말 다 전달이 됐죠? 네, 말씀하십시오. 어, 이제 그 공리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거가 이제 그 논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 그 일상생활 수학적인 이야기보다 아까 이제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어떤 공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제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완전히 이제 오늘 수업의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얘기해 주신 게 이제 불안정성 정리로 시작이 돼서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도 어떠한 공리라는 걸 하나로 확정할 수가 없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든 무슨 사회학적으로든 이야기가 하기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다가 저는 무지개 정리라는 거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증명 과정은 10주 이상이 걸린다고 하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좌표 그 R2라는 걸로 이렇게 다 환원을 할 수가 있다라면 혹시 사회적인 무언가도 그러한 무지개 정리 같은 것을 발견해 나가는 식으로의 그러한 생각들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건 너무 조금 허황된 생각일까요? 세 가지로 층위를 나눠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네,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적어도 뭐 순수 수학 연구자 되겠다고 이 얘기들을 듣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도 뭐 나중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적어도 일부일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얘기들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살고 있는 그리고 내 세계관과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인 거죠. 자, 그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무지개 정리는 어떤 거냐면 내적을 주면 그 내적을 아주 예쁜 행렬로 쓰는 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무지개정을 토대로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게 그냥 피상적으로 이런 내적을 주면 이렇게 바뀔지도 몰라라는 그냥 별 쓸데없는 영양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행렬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사실은 선형대수가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웃풋으로 이 행렬이 답이야 라는 거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어떤 내적을 골라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뜻은 아니야. 내적을 주면 그거를 어떻게 예쁘게 쓰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무지개 정리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얘기가 뭐가 되냐면 어떤 내적을 고를지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정말로 의미 있게 반영하지 않는 내적을 골라주게 된다면 완전히 이 데이터들을 오독하는 그러한 구조를 주는 방식이 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그 실제로 인간이 완전하진 않으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도 없지만 정말로 어떤 것들을 속이는 것들도 정말로 가능할 거라는 의미는 분명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론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주 예쁜 상황들을 빼고는 실질적인 문제들에서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파편적인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해석할지가 결국엔 이걸 기하학적인 구조를 주는 게 내적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면서 왜 우리가 기뻐하고 왜 우리가 힘들어하고 왜 우리가 희노애락들 물론 실질적인 것들이 있지만 똑같은 건데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지에 따라서 다르고 물론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중의 보편성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여전히 인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적인 문제를 수학적으로 옮기는 그 과정에서 무지개 정리라는 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그 제가 이제 이 직문서 하면서 가장 사실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딱 하나만 남긴다고 한다면 아까 그러니까 김나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보통 생각하시는 방식이 맞거든요. 김나원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면 단위 행렬로 생각해요. 즉 X축과 Y축은 언제나 직교하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자, 제가 한 가지 그림을 더 그리고 구태영 선생님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답을 안 드리는 가운데 물론 기하학적으로는 답이 있지만 여기 계신 각자가 상상하게끔 만들어 놓고 싶은데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조금 달라져 보이시기를 권합니다. 달라져 보인다는 건 어떤 거냐면 물론 저는 이 그림을 그려놓은 기준에서 그냥 나이브하게는 1,0과 0,1이 서로가 크기가 1이고 직교하는 걸로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지만 그렇게 그림을 봐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 내가 다른 대적을 가지고 보면 그 그림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일부러 그 X축의 위쪽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림을 이 정도로 그릴게요. XY 평면을.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습니다. 이 점을 찍어요. 그러면 이 점에 대응되는 종 모양이 있습니까? 있죠. 이거는 자명해요. 왜냐하면 X 좌표에 해당하는 평균값과 Y 좌표에 해당하는 표준 편차가 있어야만 돼요. 동의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일부러 얘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일부러 이 X값이 똑같게 거의 등간격인 것처럼 이렇게 포인트를 두 개를 더 찍을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제 지금 질문을 어떻게 답하시는지 보고 싶은데 이거 등간격입니까? 아닙니까? 생각 많이 하고 대답하시죠. 이거 등간격입니까? 아닙니까? 답 아시는 분 있나요? 지금까지 한 얘기로 알 수 있는 답입니다. 그리고 질문 자체가 기만입니다. 사실은. 뭘까요? 아닌가요? 왜 아니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시겠나요? 저 중간에 들어와서 내용을 잘 모르긴 하는데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맥락에서만 대답을 해보면 저 공간에 내적이 있지 않으면 등간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확히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yes and no입니다. 그러한 내적을 주면 등간격이고요. 그러한 내적을 안 주면 등간격이 아닙니다. 아닌가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 말이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질문이 틀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근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그냥 될 대로 되라 내지 약간의 일종의 상대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말밖에 안 돼요. 제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제가 이 점을 이렇게 계속 옮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규분포라는 맥락에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정규분포라는 맥락을 안 보면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점을 치는 게 가능해야 됩니까? 불가능해야 됩니까? 정규분포의 맥락에서는. 지금 얘가 뮤축이에요. 뮤는 반드시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그 이 뮤 값에 따라 가지고 뮤가 줄어들면 줄어들수 이렇게 계속 솟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뮤가 0일 때가 이렇게 쏟아버리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에서 이 점을 가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자, 제가 두 가지를 일부러 동시에 보시게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규분포 까먹으십시오. 그냥 알트에다가 그냥 어페 플레임 그냥 생각하십시오. 그냥 이제 정규분포 안 볼 겁니다. 그러면 X축 통과해가지고 쭉 가는 거 가능합니까? 되죠. 내 맴입니다. 근데 제가 정규분포라는 맥락을 정하기로 하면 정규분포에서 이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양수여야 되죠. 0이 되는 순간 그냥 디터미니스트한 그냥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쭉 가다가 X축을 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한 두 가지는 같은 집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같은 얘기니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서로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럼 그중에 뭐가 맞는 겁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맥락에 따라 다른 거지. 말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냐는 질문은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떤 맥락에서 이걸 보는 게 타당하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려고요. 혹시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적어도 정미영 선생님은 이해 가시나요? 정미영 선생님 말씀 듣고 구태영 선생님 어떤 손 드신 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따라오신다는 거는, 정도로 예. 예.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좀 중요. 네, 아직 메시지를 다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네, 일단은 아, 따라오시겠다고 아,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네. 혹시 구태영 선생님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요. 아, 네. 그 마지막에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Y축이 양수라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그 조건만이라도 그냥 말이 다 성립이 되는 것 같고 굳이 정규 분포를 아니 그러니까 분포 얘기를 안 꺼내도 맞습니다. 100만 원 타당한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 했던 질문은 아까 하셨던 말을 사실 재확인하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아까 내적으로 다시 가서 들어보니까 그 R2에서 아 R2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하실 때 삼각형의 합이 뭐 180도가 아니냐 뭐 얼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R2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R2의 내적을 그 내적 행렬의 값을 잘 주면 실제로 R2가 9의 그러니까 지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구본처럼 될 수도 있고 말 안장처럼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좋은 지적인데요. 그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답을 드리자면 그 찰흙 덩어리로서 지구본은 되는 게 불가능하고요. 찰흙 덩어리로서 말 한 장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내적이 예를 들어 3, 1, 2가 있으면 이제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희가 종이 위에서 평면으로 항상 생각하니까 그냥 2D라고 그러니까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상하게 생긴 평면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특정한 그러니까 뭔가 더 큰 이제 3차원 내에서 그 공간을 본다면 말이 되는 공간인 거. 예를 들어 말 한 장이 약간 그런 표현이잖아요. 말 한 장이란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평면으로만 보이지만 그 공면이 이상하게 생겼다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3차원으로서 2차원을 보는 거니까. 근데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거는 그 내적 행렬이라는 2 곱하기 2 내적 행렬이라는 것을 잘 줘서 우리가 그러니까 말 한 장이라는 그 공면 같은 평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수학적으로는 예스고요. 그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미분기하적으로는 이것도 많이 조심해야겠구나. 수학적으로 단어를 정확하게 쓰면 스무스 매니폴드로서는 같고요. 그런데 그 내적을 보존하는 센스에서는 달라집니다. 수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찰흙덩어리로 빚어서 하나로부터 다른 거를 말 안장부터 평면까지는 언제나 주물러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구본은 왜 안 되냐면 그 찰흙덩어리로서 성질이 달라요. 찰흙덩어리로서 어떤 성질이 다르냐면 그 오픈 볼을 유한계로 커버할 수 있거든요. 지구본의 경우는. 근데 평면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그 성질 때문에 이게 찰흙덩어리로서
하나로부터 다른 거를 만드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수학적으로는 하나는 컴팩트한 스페이스고요. 다른 하나는 컴팩트하지 않아서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어떤 수학적인 정답 그 자체보다 제가 좀 약간 그 포인트를 좀 맞추고 싶은 거는 R2를 보는 방법이 무한 가지가 있고, 즉 R2에다가 줄 수 있는 내적이 무한 가지가 있고, 그 각각의 내적을 결정하는 구체적으로 행렬로 결정하는 게 무지개 정리이고 스펙트럴 디어럼이고, 그럼 그걸 따라 가지고 이 부분 집합을 보는 관점들도 다 천차만별로 그거에 맞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컴퓨터 비전이나 그래픽스 같은 게 관심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에 대한 얘기죠. 내가 지금 어느 공간에서 사물을 볼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얘기란 말이에요. 기존에는 시간축과 공간축이 독립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웜홀이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라고. 말이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적어도 내적 레벨에서는 항등행렬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혹시 괜찮으신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아까 구태현 선생님께서 사실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정규분포를 토대로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요, 이거가 좀 더 스탠다드한 어퍼 하이퍼 플레인의 지오메트리고 이걸 푸앙카리 지오메트리 혹은 푸앙카리 어퍼 플레인 등으로 이제 호칭을 하는데 제가 정규분포가 직관적으로 좋은 예시니까 그거를 차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정규분포 입장에서 본다면 R2에서 그 YG의 양의 값으로부터 Y가 0이 될 때까지 내려오는 게 불가능해야만 되죠. 정규분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말이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거리라는 개념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거리가 등간격으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관점에서는 절대로 등간격일 수가 없죠. 즉 X축으로 다가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면 거리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야 되냐면 거리가 계속 바뀌고만 있어야 되겠죠. 이 말이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안 그러면 X축을 가는 게 가능해야만 되잖아요. 제가 혹시 하는 말이 전달이 좀 되나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도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혹시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는데 이 그림을 보고 제가 어떤 거를 상상하게 하고 싶냐면 얘네가 사실은 전부 다 똑같은 그림들이에요. 어떤 센스에 똑같은 그림이냐면 왜 이거랑 이거의 크기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작아지는 걸로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게 같은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할 거예요. 왜요? 제 매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같은 그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그림을 생각하느냐? 그래야 경계면으로 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게 같은 그림이 이렇게 계속 작아지는 게 같은 그림이 되도록 해야지만 이 지금 디스크의 바운더리를 보는 게 불가능한 이게 일종의 무한점에 대한 거예요. 보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내부 공간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실제로는 이 경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적을 줄 수 있냐? 뭐 그렇게 준다고 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평등의 문제라고 생각해 볼까요? 제가 만약에 정규 분포를 하나 결정하는 문제라고 이제 지금까지 했던 논의들을 다 까먹은 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데이터로부터 정규 분포를 결정하는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정규 분포로부터 다른 정규 분포로부터 데이터를 토대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보통 이런 거를 베이지안 통계학에서는 뭐 베이지 법칙이니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만 실제로는 저 지금 집합에서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어떻게 옮기느냐의 문제이고 결과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옮기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R2에서의 가장 뻔한 그 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걸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이건 무조건 Y축이 양수여야 돼. 그거에 맞도록 거리라는 개념이 조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이거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전자가 맞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1강으로부터 지금 추가하게 되는 얘기는 이 시점에서 이게 되는 거예요. 1강에 따르면 직문수 1강에서는 삼각형의 내각이 왜 180도가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는 삼각형이 그런 평면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 우리는 이 지금 평면을 구체적으로 기하학을 컨트롤할 건데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면 행렬 토대로 컨트롤할 것이고 그걸 하는 법을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존재한다 이런 존재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고 우리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어느 맥락에서 어느 내적들을 쓰는 게 타당한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만들 때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칠까요? 혹은 이 데이터들을 적합하게 설명하는 데 중요할까요? 답은 너무나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공리니까 좋게 좋은 거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공리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로부터 숨겨져 있는 진짜 본연의 구조가 뭔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녹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선형대 수학과 미적분학이 적어도 오늘 얘기한 라인에서 선형대 수학은 호환되는 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내적을 쓴다고 해서 기존의 내적을 토대로 하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게 모순을 일으키는 포인트가 돼서는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내적의 선택지는 일반적으로 무한가지만 이 각각들에 대해서 무지의 정리를 토대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행렬로 어떻게 쓰는지를 아주 잘 안다. 이게 선형대수가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다. 첫 번째가 이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내적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에서 거리를 본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내적을 굉장히 잘 골라야 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거는 맥락에 따라서 다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당연히 제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맞나요? 그런 게 어딨어요? 맥락에 따라 다른 거지. 맞나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부터 어떤 얘기를 추가하고 싶냐면 지금까지 한 얘기는 아주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어요. 어떤 한계점이냐? 기껏해야 벡터공간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집합들이 벡터공간만 생각을 해야겠냐고요. 너무 쉬운 구조잖아요. 이건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거를 버릴 수 있는지가 중요한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했던 얘기들에서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량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가 가능해지느냐.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미분과 적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형대수가 어떤 직관을 주시는 게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미적분학도 같은 라인에서 결국에는 이 공리라고 하는 거를 지지하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보는 방식으로서 그 도구로서 미적분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이 저는 전부라는 슬로건을 좋아해요. 결국에는 미분과 적분, 선형대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양에다가 어떤 가치 부여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수학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가치 부여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시로부터 우리가 어떤 구조를 들여다보아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관심 갖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구조를 특정 선형대수라는 특정 미적분화로부터 어떻게 끌어낼 수가 있겠느냐. 이게 우리가 사실은 수학에 관심을 갖는 이유라는 겁니다.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리만을 찬양하는 거는 이게 돌고 도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직문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지 않아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가 일반적으로 아니겠네. 공리에 따라 다를 테니까. 당연하죠. 리만과 가우스가 한 건 뭐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계산해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죠. 180도가 아니네. 그런데 얼마나 달라지는 건데. 이거를 지금 다르겠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양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적분으로 주어지고 이 양이 달라지는 게 이런 의미가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리니까 좋고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에 맞는 구조를 어떻게 찾아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리만을 했었던 거예요. 가우스를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리만의 노트들을 읽어보시면 실제로 지적분한 미적분학과 사용돼서 하게 진짜 노트들 읽어보시면 아직 이제 알려져 있는 노트를 이제 검색해 보시면 제가 단톡방에도 올린 적 있고 한데 보면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냥 미적분학과 사용대수학가 사실 들고 있었던 도구의 사실 전부였어요. 그리고 우리도 오늘 그 생각을 좀 같이 따라가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직문수 절반이고요. 그래서 직문수는 지금 이제 남은 지금 오늘 참석자가 13분 정도 되는데 맥락들이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대화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높아요. 그냥 어떤 철학적인 슬로건으로서 얘기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정규분포라는 어떤 그 슬로건을 토대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그 거리가 쭉 줄어드는 게 그대로 줄어드는 거가 아닌 거가 타당한 구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거에 하에서 우리가 어떤 정규분포 물론 여기서 분포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영 어떤 그 너무 수학적이기만 한 얘기들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혹시 하실 말씀들이나 질문들이나 코멘트들이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고 그 8강 노트는 고유치랑 고유 벡터랑 무지개 정리에 대해서 좀 디테일들을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그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자 하시면 다음 주 팟캐스트 들어가서들 보시되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는 것들은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에 이거에서 수요가 많으면 제가 렉처를 만들어 드릴 생각도 있고 스터디를 만들어 드리는 건 당연히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게 중요한데 그렇게 공감대를 못하고 듣다가 나중에 가서 아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하고 다시 공부하는 패턴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재밌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 보시는 어떤 기회로서 어떤 팟캐스트는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쭉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저번 주에 강상호 선생님께서 그 슬랙에 올려주셨던 그 원을 이제 타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그러면은 그 타원도 제가 그 안에 있는 그 사이에 들어가는 내적으로서 작용하는 행렬을 바꾸면 그러면 그 타원도 증간격인 점들을 이어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1,0과 0,1이 그 어떤 크기가 정해져, 그러니까 단위 원이라고 하는 게 꼭 진짜 크기가 1인 걸 지칭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타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크기를 얘기한 적이 사실은 없어요. 이게 다 공리라는 거죠. 그냥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요새는 제가 이제 이 그림 그려놓은 걸 이제 보시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나 똑같은 벡터인 1,0과 0,1토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나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나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리는 거나 누구 맴입니까? 제 맴이에요. 저는 여기서는 1,1과 0,1이 이렇게 만나도록 그림이 생겼다라고 우길 거고요. 여기서는 1,1과 0,1이 이렇게 어떤 크기와 각도의 관계를 맺는다고 우길 거고요. 여기서는 V1과 V2, 이 노트에 적혀 있습니다. V1과 V2가 서로가 직각이고 크기가 루트 4랑 루트 2가 되도록 만난다고 저는 우길 거예요. 왜요? 제 맴이에요. 혹은 등가 표현으로 그렇게 되는 내적을 고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떤 내적을 고를지는 사실은 자유도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자유도가 높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들고 있는 데이터를 잘 반영하는 내적을 쓰는 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히. 안 그러면 전혀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해야 되는 그 말로부터. 네, 혹시 또 다른 더 하실 말씀 더 있으면 듣고요. 근데 그 뭔가 혼자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볼 때, 그 어쨌든 뭐 다양한 분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우시안 분포라고 하나요? 소위 그 평균과 분산 뭐 그런 표준 편차만 알아도 우리가 불평등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순서상을 공간으로 만들고 벡터 공간으로 생각하고 그랬을 때 그 공간 결국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뭔가 비교를 하거나 양으로 숫자로 비교를 하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내적을 가장 잘 그런 양을 볼 수 있는 걸로 정의하겠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어, 다가왔고, 그게 결국은 이제 뭔가 그 행렬, 여기서는 이제 2x2 행렬이었는데, 어 어떻게 그 2x2 행렬을 정하는 게 결국 내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하는 게 결국은 뭐라고 할까, 제가 예를 들어 저는 불평등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여기 미경 선생님이라고 할까요? 선생님께서는 그 행렬을 정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저보다 더 많이 있겠죠. 저는 불평등에 대해 공부해보거나 연구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리 뭐 수학을 조금 더 잘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그러면 결국 이제 제가 느끼는 것 중 하나 궁금한 건, 벡터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내적, 외적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불평등에 뭘 의미하냐는 결국 그 사람의 몫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은 내가 부여하는데 그거의 의미 부여는 또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그러니까 규칙은 기준만 잡아주면 수학이 다 해주는 건데 그 다음에 의미 부여는 내가 찾는 건가? 그게 참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해하신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좀도둑이 많이 들끓는데 좀도둑들이 뭔가를 훔쳐가려고 하면 회사 대응하는 방침은 그냥 놔둬라. 왜냐하면 그거를 어떤 막으려고 제재하려고 하는 순간 총 꺼내는 거에 대한 그 위험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제재하는 어떤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해고를 하거나 이런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근데 이런 것들은 그 해당 필드에 대해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대형마트가 어느 이제 슬럼가에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인구군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 의사결정 자체를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의사결정인데 누가 봤을 땐 빌런이 내리는 결정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보면 알고 보면 사실 그것들이 정말 어떤 모든 의미에서 최선의 결정일 수가 있는, 그러니까 그 맥락들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주어져 있는 그 데이터로부터 내가 이 데이터가 갖는 구조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인간이 공리적으로 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가장 단순한 벡터 공간이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가 반영되어 있는 방식이 내적을 토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 근데 그 내적이라는 거는 무지개 정리를 토대로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행렬을 결정하는 문제로 환원되어지는 것이다.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적분학을 더 끌어들여서 실제로 더 이상 벡터 공간이 아닌 데까지 이런 생각의 방식들을 똑같이 확장하고 싶다. 왜냐하면 벡터 공간이라는 제약은 너무 다 센 제약이니까요.
너무나 단순한 데에서만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은 그래프 같은 거, 여기서 혹시나 휘어져 있는 공간, 약간 이런 데에서도 우리는 실제로 적용 가능하기를 원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오늘은 어떤 단서를 충분히 드린 게 뭐냐면 정규 분포의 모임 자체를 R2의 특정 서셋으로서 기하학적인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주목할 만한 포인트예요.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각각의 원소들은 확률 밀도 함수예요. 혹은 확률 불분포인데 그것들을 우리는 이미 어떤 기하학적인 대상으로서 상정하고 다루고 있다는 이 관점 자체. 그렇죠? 갑자기 저도 이제 좀 익숙한 꼴 같아서 여쭤보면 그렇게 그 각각의 포인트를 X와 그 R2 공간에 놓는다는 거가 제가 이제 통계 물리하면서 흔히 봤던 그런 위상 공간 이런 걸로 좀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얘기는 다 위상 공간, 특정 위상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중에서 제일 쉬운 상황이 벡터 공간이에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이해하셔도 무방하고요. 나중에 이제 그 직문수 후반부까지 가게 되면 이 얘기들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매니폴드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래서 위상 공간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상황에 해당한다. 위상 공간과 매니폴드, 벡터 스페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좀 차이에 대해서 좀 미적 분할이 끝난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리만의 관점에서.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듣겠습니다. 그, 어, 오늘 전체적인 코멘트라기보다는 아까 이제 마지막에 벡터 공간은 너무 쉽고 단순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벡터 공간의 성질들을 어떻게 버리느냐가 문제가 되고 그 도구로서 이제 미적 분학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 두 가지가 그 의문이 든 두 가지가 왜 버려야 되지는 방금 이제 그 윤우 선생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서 그거는 너무 단순한 공간이라서 좀 설명할 수 있는 게 적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좀 설명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미적분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이제 그래프에서 넓이 구하고 이런 건데, 그게 어떻게 벡터 공간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했던 미분 적분도 그냥 벡터 공간 그래프에서 하는 거였는데 미분 적분이 어떻게 그 도구가 된다는 거지? 라는 그게 좀 궁금하고 뭐 앞으로 직문에서 다룰 거라고 믿지만 어떤 직관이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되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네. 오늘 한 얘기 기껏해야 2 곱하기 2행렬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거밖에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겨우 2 곱하기 2행렬이 아니죠, 별로. 그쵸. 내적이죠. 네. 마찬가지로 미분과 적분 또한 끝까지 그냥 단순히 f 프라임 구하고 그냥 안티데리베티브 구하는 거가 아마도 아니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 어떤 의미들을 이해하고 나면 끝까지 그거에 지나지 않겠죠. 우리가 해오고 어떻게 다루는지 다 알고 있는 대상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의미가 되겠고, 한 가지 이제 힌트란 말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사실 오늘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그 좀 차차 얘기하기로 하죠. 적어도 제가 어떤 주장해야 되는 수학적인 선에서 그 어떤 측면에도 과대해서 해석해서 말씀드린 건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적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수학에서 그 기본 펀더멘탈 티어럼이라는 이름이 붙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리니어 알지브라에는 펀더멘탈 티어럼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캘큘러스엔 있죠. 펀더멘탈 티어럼 캘큘러스가 있고 그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수학에서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의미들을 좀 저희는 좀 부여를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시죠? 네, 네, 힌트를 감사합니다.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러려면 좀 얘기가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 오늘까지 어떻게 보면 1강에서 8강까지 온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공리라고 하는 거를 적어도 벡터 공간이라는 거 해서 이거를 내적을 고르는 문제로 치환해서 볼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벡터 공간이라는 것도 버릴 거예요. 직무수 끝엔. 끝이라기보다는 미적 분학을 토대로 우리는 벡터 공간이라는 가정도 버리고 싶습니다. 왜요? 그거 너무 쉽잖아요. 아닌가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머신러닝 하는데 데이터들을 그래프로 다룬다고 합시다. 그 그래프는 그래프지 무슨 벡터 공간에 뭔 상관이? 맞죠? 우리는 그 어떤 것들도 포함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로서 이 얘기들을 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학이 늘 기본적으로 취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걸 가지고 조금 일반화를 하고 거기서 그 일반화가 포함하지 않은 예시가 있으면 그 예시들을 포함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쭉 그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포괄되어지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외계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외계어의 그 진수가 담겨 있는 방식들이 어떤 미적분학과 사용대 수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행렬의 의미랑 미분과 적분의 의미가 많이 달라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근데 자 너무 이제 그냥 붕 뜨는 얘기로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죠. 네, 슬랙에 좀 어떤 남겨주시면 좀 제가 답변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일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하실 말씀 더 있으면 듣고요. 조금 나이브한 질문인데 그 구체화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헷갈리는 것이 그 수학적인 구체화와 통계학적 구체화의 차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모델과 방식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은 그 어떤 구조나 그 맥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상을 바라보자 정의하는 방식을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내 생각을 뻗어나가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혹시 뭐 이제 기하초 통계 같은 것들도 연구를 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의 학문이란 철학과 수학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철학과 수학의 차이는 산수. 그래서 저는 세상 만물에 주어져 있는 것들이 수학의 예시에 지나지 않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는 행위, 요리를 하고 밥을 먹는 행위, 소화를 하는 행위, 인간사의 어떤 행위, 통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학 원론을 지칭하는 의미가 아니라 수학은 여기서 뭘 하고 싶냐면 1 더하기 1이 왜 2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사과 하나씩을 들었는데 이게 또 2개네. 왜 이렇지? 라는 이 멍청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하고 넘어가고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납득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수학의 목적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게 R2에다가 서셋이 주어져 있는 걸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크기 부여를 주는지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수학이 한 건 그거죠. 이거를 특정 행렬을 가지고 가둘 수가 있는 논리고 근데 그 행렬을 만드는 방식이 고유치랑 고유 벡터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의미 부여하면 실제로는 저런 식으로 1,0과 0,1이 갖고 있는 역학적 관계를 달라진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포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수학의 추구점이고요. 근데 저는 응용의 추구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어플라이 할지는 그 맥락에 따라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각각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가 제 개인의 의견이고요.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학 우월론을 얘기하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수학은 딱 미적분학과 사용돼서 안 다음에 그거 딱 공부한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는 거가 더 의미 있는 수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떤 되게 현란한 외계어들을 공부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그게 제 개인의 관점이긴 한데 이거는 제 개인의 어떤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네, 좋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 하나만 해봐도 될까요? 이게 이게 사실 직문수는 저희가 굉장히 수학 오리엔테이 돼가지고 이렇게 질문한다기보다 이제 뭐 실제 생활이나 뭐 응용이랑 많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수학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좀 얘기하기 어려운 질문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영화 비평가가 정말 좋다고 얘기하는 영화가 가끔 전혀 안 와닿을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영화를 많이 보니까 영화를 좀 많이 보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관점이 생기는데 되게 이렇게 공감하기 어려울 때도 많거든요. 영화를 정말 전문적으로 막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 사람들이 평가 내린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전혀 울림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약간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그렇게 평가를 내렸을 때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를 그냥 그렇구나 하고 하는 거는 이게 여기서는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방금 채널지기 선생님이 얘기한 내 관점이 생기고 이랬을 때 그게 이제 전문가의 평가랑 맞으면은 그때 울림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게 만약에 전문가의 평가 이런 거랑 다르더라도 뭔가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랑 그런 게 다 make sense 하고
그러면은 정말 거기서부터 약간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거든요. 뭔가 이해가 되는 느낌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남이, 그러니까 먼저 공부하는 사람이 아, 이건 이래 해서 얘기해 주는 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뭐, 그거 한 문장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 거를 한 문장 그 남한테 듣는다고 그거를. 아, 거기서 이렇게 클릭이 되는 거는 그 사람이 이전에 공부한 게 많거나 약간 그래서 그런 거지. 절대로 그게 그렇게 클릭이 이렇게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각하시고 이제 보다 보면은 어느 때 분명히 약간 클릭하는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00만 번 맞는 말씀이고 그 두 가지 층위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제가 이제 이거는 수학자로서 이게 제가 지금 직문수 활동은 커뮤니케이터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금 이제 그 조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떤 서포트하는 성격으로 제 생각을 그냥 덧대서 말씀드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학을 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 어떤 그 비평가들끼리 해야 되는 그 어떤 얘기랑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그 아마추어들한테 해야 되는 얘기들은 달라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걸 많이 그래도 해본 입장에서 어떤 포인트가 그래도 적어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포인트가 재미를 좀 느낄 수 있는지들을 설명해 주는 게 그게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문수는 그 취지에 충실하게 맞추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근데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도 그 얘기를 들었지만 스펙트럴 티어럼 무지개 정리를 이해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그래도 학부생들이 시리어스하게 공부해서 아무리 적게 적어도 10주가 걸리는데 한 3분의 한 2 정도는 못 따라와요. 매주 과제 내고 어떤 시험이랑 이런 것들을 위협을 하더라도 못 따라와요. 그 물론 이제 어떤 대학생들이 모티베이션 얼마 되느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이것들을 제대로 감사하는 거에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히. 그래서 그 센스에서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그 이제 속된 말로 대가들이 해준 몇 마디 쌈박한 말을 알고 그거 그냥 어떤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이해하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의미에서 전혀 아니라 정말로 2 곱하기 1을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맥락에서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어떤 그 되게 깊게 보면서 나중에 오히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입을 다물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말하자니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 말을 못 하게 되는. 근데 이건 비단 수학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 그렇지 않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어떤 것들을 너무나 잘 알면 오히려 얘기를 못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뭔가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네, 좋은 어떤 포인트들 말씀해 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더 하실 혹시 말씀해 주시면 더 듣겠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일단 오늘 직문서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미적분학 이야기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새로운 얘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요. 오늘 한 얘기부터 드린 얘기에서 벡터 공간 이제 버릴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크기랑 각도에 대해서 얘기했던 벡터 공간을 버리고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 있다는 거지? 라는 걸 사실 저는 오늘 이미 답을 드렸어요. 뭐를 토대로? 정규분포를 토대로. 왜냐하면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만 깊게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저는 벡터 공간을 하나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사실 눈치챌 수 있고 그 눈치를 채신 분이 박지원 선생님께 그 눈치를 채시고 아까 그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들은 나중에 혹시나 바쁘시면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어떤 벡터 공간을 기준으로 얘기했던 거를 이제 확장하려고 한다. 이 정도로 좀 가볍게 여기시고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